최근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조우전에 대한 훈련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 조우전은 어떤 전술이고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디펜스 프라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 박사님, 조우전 우리가 막 첫사랑과 조우했다. 그때 조우 맞아요? 그 조우입니다. 네. 그럼 조우전은 뭐예요? 핵심을 이미 얘기한 거예요. 사랑은 전쟁이잖아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다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을 만난 거예요. 적을 갑자기 만났으니까 불완전한 전개 상태에서 적과 뭔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대가 이동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왔어요. 이건 조우전 상황일 수 있다. 또 야외에서 수경지 활동하고 있는데 게릴라가 와서 공격했다. 조우전. 방어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측후방에서 적이 기습했다. 이것도 조우전이다. 예기치 못한 모든 상황. 이것을 군사학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상황적으로는 예측 불가능성이 핵심에 있고 능력적으로는 민첩성이 핵심에 있는 것이며 중요도로서는 작전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조우전에서 똑바로 못하면 링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건 이거예요. 원래 있었던 교리, 개념, 전술적 과업이 군에도 유행이 있어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통상 20년마다 한 번씩 유행하는 개념 전술이 있어요. 무슨 패션 트렌드처럼 무슨 유행이 돌고 그거예요. 돌아요? 1970년대 한 번, 1990년대 한 번,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이 조우전 개념이고 군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이것이 전혀 낯설지 않고 매우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전쟁이라는 게 다 뭐 몇 월 며칠 날 우리 때릴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웬만한 전쟁에서의 그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은 다 조우전 아닌가. 그렇지 사실 않아요? 이 조우전이라는 것은 전쟁의 역사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건데 이게 특히 부각이 되는 거는 이 정규전 부대와 비정규전 부대가 맞닥뜨렸을 때 이때 많이 이제 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아까 남 교수님께 1970년대 말씀하셨지만 65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이라든가 아니면 항공기로서 찍으면 다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안 보였던 곳이 어디죠? 정글 뭐 이런데? 정글, 그다음에 구찌라는 터널 안. 땅굴 같은 데. 아무리 좋은 천리안이 있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군 같은 경우는 최고의 정보력과 화력, 기동력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지나온 뒤쪽에서 겔라들이 땅굴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벌어진 전투도 조우전이지만 예측을 하려고 해도 하기 그렇죠. 어려운 전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얘를 정보의 부족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상적으로 이제 정규전 하게 되면 저기 어느 정도 뭐가 있다, 전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대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내가 충분하게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투 대응을 전개한다고 해요. 전개하기 전에 모여 있거나 그냥 전개하기 이전의 대응으로 적과 맞닥뜨려서 심대한 피해를 보는 게 조우전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대로라면은 조우전이라는 게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와 함께한 형태잖아요. 근데 최근 육군에서 그 조우전 전투기술 지침서가 발간이 됐고 이게 최초라고 들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이게 첨단 과학기술 구조로 가는 이 시점에 얘기를 했느냐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목자는 이런 말을 해요. 야, 첨단 과학기술 군으로 간다면서 무슨 옛날에 뭐 게릴라전 하던 조우전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를 상대하고 있는 북한이 예측 불허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너무 증폭되는 한반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뭐랄까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서 적의 도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져왔던 DNA 중에 하나인 조우전 수행 방법에 대한 것을 정식적 차원에서 조우전 확립태세를 갖추어라는 뜻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발간되냐가 아니라 아니죠. 다시 한번 중요해졌다. 한번 중요해졌기 때문에 한번 정신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대비태세를 조우전 측면에서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직 문화가 형성돼야 돼요. 그러면 한 조직의 조직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아래로부터 군대에서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런 것이 조우전이고 이럴 수도 있어라는 것을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조직 문화를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37사단에서 조우전 전투기술 지침서가 나온 거고요. 이제 그 37사단에서는 되게 뭐랄까 엣지 있게 하고 되게 뭐랄까 첨단을 달리는 게 뭐였냐면 우리 어떤 전장을 보게 되면 한반도를 보게 되면 다 산악 지역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도시화율이 되게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에서는 산악전투만 과거 6.25처럼 그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전투, 지하전투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예전에 이라크전을 딱 보시게 되면 가옥들이 있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리고 옆에 양탄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외벽에. 그런 거 한번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거를 딱 젖히면 뭐가 있다? 통로가 있어요. 게릴라들이 이쪽 건물에서 때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미군들은 길로 통해서 나가겠구나 하면 그쪽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투명인 것처럼.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질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질이. Unseen Geography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7사단에서는 이 도시 지역에서 이 조우전 어떻게 수행할 건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요새 솔직히 소부대 훈련에 관련된 부분도 강조도 안 하고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접근하고 한다는 자체가 경이로운 겁니다. 예,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범에 이미 조우전 관련된 그 교리하고 훈련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다시 강조한 차원이라면 그것은 저는 일단 오케이고 또 그것을 교범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싸울 것인가 How to fight는 구체화 안 돼 있어요. 여기서 제가 유의하고자 말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그냥 유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11사단에 근무할 때 일석삼조 자절보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앞에다 뭔가 외울 걸 붙여놓고 앉았다 일어나면서 이를 닦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 잘못됐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위에서 시켰으니까. 그게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상황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잠깐의 착안에 의해서 전투력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는 이거 조우전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예산, 제도, 인력 확실히 마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이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지침서 강조하고 한번 만들 싶습니다. 게 아니다. 그렇게는 안 된다. 일단 조우전 하면은 베트남 게릴라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지만은 한국에서도 6.25 전쟁 때도 조우전으로 기록된 전투가 있죠. 어떻습니까? 1950년 6월 매일매일 30일. 조우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시작부터 사실 조우전이었죠. 예측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6월 30일의 국면, 서울의 대부분을 이미 북한군에게 피탈당하고 한강 이남의 작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 오류동을 방어할 때 이 조우전이 일어났어요. 1950년 6월 30일이었는데 이때 부대는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제18년대 예하의 혼성소대예요. 혼성소대라는 것은 부대가 이미 갈기갈기 한번 찢어졌다가 그냥 모아서 병력으로 부대를 만들어 놓은 건데 36명이었어요. 이 부대가 오류동이라는 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오류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천으로 빠지는 길목이기도 하고 철도도 지나가고 수원까지 가는 도로도 여기를 통과합니다. 여기에 36명의 혼성 소대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소대는 전투 준비가 잘 됐어요. 왜냐하면 1소대장이 석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별명이 뼈다귀였대요. 굉장히 무섭고 마르고 원리 원칙대로. 그래서 방어 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일개 분대가 전방으로 추진되어 있는 와중에 6월 30일 일몰경에 6명이 터벅터벅 저기서 걸어옵니다. 이 일대는 아군이 차지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군 중에 하나겠지 하고 있는데 이때 분대장이 탁 보니까 다발총하고 탄창이 북한군 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분대원들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쏴버리면 제압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식간에 그걸 또 판단해야 그러니까요. 되네요. 그 상황에서 야, 너네 어디 애들이냐? 그런데 저희 뭐 몇 부대 어디 부대입니다. 얘기했는데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10m 정도 지나갔을 때 분대장이 탁 뒤로 돌아가지고 총을 쐈어요. 뒤에서. 네, 자기가 쏘면 분대원들도 같이 쏠 것이니까. 그런데 덜컥덜컥 앞불싹. 어머나. 총 정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어머. 그래갖고 탄이 안 나가. 그럼 어떡해? 그 순간 북한군이 사격을 집중해서 갈기고 나서 양 능선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결국 이 부대는 큰 피해를 입었고 이 소대가 지켜야 될 길목을 못 지키게 된 거죠. 이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교훈은 뭐냐? 첫 번째, 분대장의 센스는 좋았다. 그러나 평소 총기, 장비 이런 정비를 안 해놨다. 두 번째는 이러한 조우전 상황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분대원들하고 서로 입을 안 맞춰봤다는 거죠. 아니 센스는 좋은데 총도 안 보고 맞춰보지도 않으면 센스가 없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그러한 센스가 최초 직감적인 센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그런 준비의 센스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센스는 준비해서 온다. 하하. 네.
네. 그 우크라이나전 같은데 보면은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그렇죠. 무기가 큰 효과를 내기도 하니까 조우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 첨단과학기술군을 가고 있는 무슨 조우전이야라고 이렇게 방금 근데 질문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한데요. 그렇죠. 근데 네. 우크라이나전에서 조우전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어요.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드론 때문에 그래요. 어떤 드론이냐면 하늘에 떠다니는 큰 드론은 우리 기존의 방공체계에 다 잡혀요. 예,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땅바닥에 붙어서 오는 것들, 그다음 건물 사이를 은원패하면서 허버링 했다가 오고 허버링 했다가 오게 되면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장소음이 많기 때문에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땅으로 오다가 팝업을 해서 날 딱 쳐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냥 소형 자폭 드론과의 조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있느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진지 위에다가 커버를 딱 만들어서 위장을 해갖고 그거를 일단 그 자폭 드론은 센서에 의해서 날 보니까 못 보게 하는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그 커버가 튕겨나가게 하는 것들. 그래서 1차적인 피해를 안 보게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연막을 사용해가지고 마지막에 나를 정확히 때리게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각각의 그런 대도원 팀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구형 이제 그 기관총 두정을 만들어 놓고 주야간에 이제 그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빔 같은 걸 쏘고 야간에는 탐조종 코드를 쏴가지고 그 주변에서 소화기 대공사기 하는 것들 등등을 하면서 이런 조우전 수행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왜? 아무리 전쟁과 전투가 첨단된다 할지라도 새롭게 어떤 모순의 경쟁에 의해서 나오는 드론이라는 어떤 로봇이라는 자폭의 기능을 가진 것이 나왔을 때는 네네. 그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측도 못하고 우리 부대가 전개하기 전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첨단 과학기술군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해서 조우전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에서 예전에 있는 참호전도 있고 기동전도 있고 미래에 있을 어떤 드론전도 있는 것처럼 모든 전쟁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제가 네, 문득 그렇게 드는 봤습니다. 생각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이거든요. 사회가 진짜 많이 바뀌어도 수천 년 전 책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에 네. 대응하는 방식은 기본에 있다. 그런 점에서 조우전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군 출신이시고 훈련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조우전 훈련 미리 받으면 구체적으로 병사들한테 어떤 도움이 돼요? 몸에 익으니까 본능적으로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센스 있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건지. 조우전이라는 것의 본질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사격과 기동이고 군대에 들어와서 병사들이 기본 동작과 그 연속 동작을 배우고 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그 사격과 기동을 연결하는 것이 조우전이고 이것을 우리가 안 해온 바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조우전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는 제가 동의하고 적극 지지를 하지만 조우전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강조는 전체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우려를 표명을 하고요. 우리 조우전에 관한 것이 교범에 이미 들어가 있고 전술훈련 평가 지침서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각종 상황에서 대처해야 될 모델까지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우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불만이 없으나 이것이 어느 정도 강조가 됐으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야전 교범을 읽고 전술훈련 평가 지침서 내에서 부대 교육훈련을 충실하는 것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우전 훈련을 하는 것이 병사에게 도움이 되냐는 그 최초의 질문에는 아직 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우전 훈련을 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 체력 훈련과 같은 것이고 무도 중에 태권도와 같은 것이에요. 굉장히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고 분대 전술, 대대 전술,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사단 전술에도 운용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훈련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우전 훈련 원래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부대가 다 받는 거야? 아니면은 이런 부대들이 받았는데 확대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부대 집결지간 행동이라는 그 전술 과업이 있어요. 예. 그 내에서 부대 집결지 행동 간 적 특작부대 공격 시 대응이라는 그 분야가 사실은 조우전이에요. 부대의 이동 간 적 박격 포탄 낙하도 사실은 조우전이에요. 우리가 조우전을 적과의 직접 교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적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투원들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가. 이 모든 싸우는 방법이 사실은 조우전인 겁니다. 예를 들면 특수부대나 보병부대에서는 그동안 조우전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네. 뭐 장갑차나
전차를 운영하는 기계화 부대에는 네. 조금 훈련을 덜 하지 않았을까. 네. 기계화 보병 부대, 기계화 부대 전술적 운용 교육 참고 이러한 교범이 있고 여기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기계화 부대에 관련된 조우전 교리, 요즘에 이제 전법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전법을 발전시킬 때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을 때 장갑차들은 즉각 산계해서 대응을 전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장갑차가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장갑차가 일렬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단 말이죠. 한 줄로 가다가 전개를 우리도 하고 싶죠. 하지만 장갑차라는 것은 지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 전시가 되면 그 지형을 따지지 않고 파고 들어가든지 뛰어넘든지 가겠죠.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훈련장에 전개할 공간이 없어요. 한 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차 모셨어요? 저는 이제 장갑차 부대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과제는 결국은 종합적으로 그겁니다. 한국적인 지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전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미군이 만들었던 교훈집 보고 기계화 부대 조우전 모델 만들면 이건 안 맞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범식 교육만 할 수 있지 실전과 같은 훈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남보람 박사님도 못 받아본 거예요? 그런 훈련을? 저는 승진 훈련장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런 훈련을 시나리오에 의해서 우리 부대는 실제로 했었습니다. 자기는 했다. 그러나 예. 굉장히 어려웠다. 근데 이게 기계화 부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상이 안 돼서 질문한 거예요. 장갑차나 전차가 조우전하는 모습 상상이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그런 장면이 펼쳐졌어요? 펼쳐졌죠. 이제 남 박사님께서,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제 펼칠 공간이 없다. 그걸 극복한 전투 사례이면서 조우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전투를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딱 보게 되면은 러시아군의 T-90 전차 한 대하고 우크라이나의 브래들리 장갑차 2대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T-90이라는 전차 한 대와 브래들리 장갑차 2대 플러스 FPV 자폭 드론의 싸움이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좁은 통로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브래들리 장갑차 2대 있었지만은 양옆으로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쪽이 이제 딱 보게 되면 놀래요. 딱 보게 되면 보는데 이제 그 브래들리 장갑차에서 25mm 주포를 쓰잖아요. 네. 그걸 계속 쏩니다. 계속 쏘는 이유는 뭐냐면 T-90에서 조준을 못하도록 강하잖아요. 한 방 쏘면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타로 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장전량이라는 게 있어요. 장갑차 안에는. 그래서 20발, 30발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전을 계속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장전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사격이 끝나면 뒤에서는 그걸 몇 발 쏘는지 계산을 해요. 7, 8발, 9, 10발 쐈다? 그러면 그게 있는 거 옆으로 약간 비키고 뒤에 있는 거 잡고 축으로 해서 계속 쏴주는 거예요. 계속 쏴주니까 이제 그 T-90 전차가 이제 연기가 조금 나면서 나무를 부닥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FPV 자폭들이 가서 자폭을 해서 이제 터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조우전하고 이건 뭐냐면 기본 전투 기술이잖아요. 조우전과 기본 전투 기술은 동일한 거예요. 거의 동일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 그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지만 그거를 빨리 상황 판단해서 조치를 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거를 실시간대 내 전투력 운영을 기본 전투 기술로 어떻게 빨리 승화시키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우리 한국적인 어떤 토양으로 갖고 올게요. 그러면 왜 육군에서 조우전을 갑자기 하냐. 저희 코비드-19가 끝난 이후에 훈련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모델이 망가졌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밀집해서 뭘 할 수가 그렇죠. 없었으니까. 상황이었어요. 움직이는 자체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중요한 거부터 한번 해보자. 한 부분에서 나온 것이 조우전의 어떤 시초였고요. 아까 남 교수님께서 의뢰한 것처럼 그게 이제 저도 의심했거든요. 일성이 조우전. 지금까지 조우전 강조했다면 저도 그걸 의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우전 얘기 안 해요. 왜? 이유는 뭐냐면 그 조우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소부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이미 훈련이 됐고 그게 상급부대 가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훈련 시나리오하고 이런 것들에 교범처럼 이미 다 녹여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어떤 그 코비드 이후 그다음에 새롭게 촉발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나온 어떤 여파로 인해서 새롭게 부각되고 이게 우리 군을 재편하는 어떤 네,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보면은 뭐 조우전이든 무슨 전쟁이나 마찬가지지만 선제 타격한다고 해야 되나? 선제 공격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가 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접 전투에서 특히 소부대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된다. 그게 뭐다?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때려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견 선타잖아요. 그거의 주기를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돼요. 근데 먼저 때리게 되면 제가 아나운서형 싸우잖아요. 성견 선타할 때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딱 때려버리면 성견 선타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는 때리고 여기서 지휘 통제가 마비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나는 내 성견 선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측 못한 상황에서 기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꾸 주먹을 쥐세요. 예, 상황이었지만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뭐랄까 아유. 침체되지 말고 수적을 하지 말고 이왕 벌어진 거고 이판사판 이제 전투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치는 거예요. 먼저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는 준비되고 저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먼저 때리면 얘 봐라. 야 이거 지금 멘붕 오지. 멘붕이 오는 거죠. 왜 전개가 안 된 애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고? 얘 특수부대 아니야? 그리고 얘 뒤에 얘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적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 최대 발사 속도로 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뭘 본다?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화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 보는 거예요. 저희 때는 이제 보면은 화기 소리에 따라서 뭐가 있는지까 다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선대 차격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통해 갖고 효과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적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 두 번째, 그러면서 반대로 공격을 할지 철수를 할지 하기 위해서는 전투 대형을 전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개하기 위해서는 거북선이 좌연으로 돌려라 우연으로 돌려라 할 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지점에서 비록 내가 수세적 입장이지만 다시 선제적이고 공세적이고 그런 어떤 전투의 이니셔티브를 얻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우전 수행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투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볼 건데 걸프전에서 펼쳐졌습니다.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1990년 8월 2일 이라크는 기습 공격으로 쿠웨이트를 점령합니다. 미군은 이라크에게 철군을 요구했지만 이라크는 수용하지 않았고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은 1991년 1월 17일 사막의 폭풍작전으로 쿠웨이트를 불법 점령한 이라크에 본격적으로 맞서게 되죠. 그리고 이 작전 중 20세기 마지막 최대 기갑전으로 역사에 남는 기갑 조우전이 벌어집니다. 사막의 폭풍작전을 전개한 미군과 다국적군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최첨단 항공전력을 투입해 이라크에 대공습을 가했고 1991년 2월 24일 본격적인 지상전이 시작되는데요. 당시 맥메스터 대위가 이끌던 제2기갑기병인데 예하 2호 중대는 제7기갑 군단의 정찰부대로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주임무를 맡고 있었죠. 2월 26일 짙은 안개와 휘몰아치는 모래바람을 헤치며 전진하던 이 중대는 동경 73도선에서 매복 중이던 이라크군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사담 후세인의 최정예 기갑부대 타와칼라 사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막의 폭풍 작전의 백미를 장식하게 된 73 이스팅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중대는 9대의 에이브럼스 전차로 T-72 전차를 비롯 80여 대에 달하는 이라크군의 기갑 전력에 맞서야 했죠.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맥메스터 대위는 과감하게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합니다. 동경 73도선에 들어서기 직전 적의 포격을 받은 이 중대는 빠르게 적의 진지로 진격하며 중장갑용 성형 자객탄을 발사했습니다. 순식간에 이라크군의 T-72 전차 8대를 격파해버렸죠. 사실 이 중대가 전진할 수 있는 지점은 72스팅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전방 3km의 적의 밀집된 부대를 발견한 맥메스터 대위는 이곳에서 멈출 경우 후속 부대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그대로 진격합니다.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이라크군의 전차와 장갑차들은 기습 공격을 시도한 이 중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죠. 이후 제2기갑 수색면대의 다른 중대들도 합류해 교전을 치렀는데요. 도주 중인 이라크군 전차들을 맞닥뜨린 지 중대는 재파식으로 돌격해오는 이라크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대의 M3 브래들리 정찰 장갑차가 격파당했고 해당 차량의 포수가 전사하고 맙니다. 당시 사막의 모래 폭풍과 안개로 미군과 이라크군 모두 표적을 포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미군의 계속된 공격에 이라크군은 퇴각했고 미군은 대승을 거뒀는데요. 지상전 100여 시간 만에 이라크군은 쿠웨이트에서 축출되었고
다국적군 항공부대는 도주하는 이라크군 병력을 괴멸시켜버렸죠. 당시 수적으로 우세했던 이라크군이 패배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악천후는 오히려 미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미군 전차에는 우월한 야간 용열 영상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현대전쟁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온 스티븐 비들 교수는 이라크군이 패배한 것이 단순히 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73 이스팅 전투 시뮬레이션으로 증명했는데요. 당시 이라크군은 전초도 세우지 않은 채 야지에 노출된 진지에 전차를 배치해 두고 있었는데 만약 전초 배치로 사전 경고 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참호 엄폐를 실시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는 연구 결과였죠. 이라크군의 참패 원인을 무기보다 지휘의 문제로 본 겁니다. 반면 미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우수한 기갑 전력과 능숙한 현대 전력 운용 그리고 빠른 선제 공격이었죠. 맥메스터는 훗날 회고록에서 당시 전투에 대해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는 반격을 위해 단지 몇 초만 필요했다. 적의 탱크와 장갑차는 무수한 불덩이들로 변해갔다. 전장에서의 빠른 판단, 신속한 기동과 공격만큼 중요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이제는 기동부대의 조우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유사시에 주로 공격 작전을 수행하는 데가 기동부대잖아요. 여기 조우전 어떤 식으로 펼쳐집니까? 이게 그 육군의 조우전 전투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갑부대를 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우리 딥하고에서 봤잖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이라크 전쟁에서 73 아니 걸프전에서 73 이스팅 전투라고 하면서 되게 유명한 전투인데 이런 전투는 되게 많아요. 뭐 걸프전 말고 중동 전쟁에서 뭐 찌비카 소대의 뭐 그런 전투도 있고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갑 소대가 이제 통상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대로 전차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최초에 우리가 적과 이제 접촉을 하기 전에 이제 이동하는 걸 접촉 전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일렬로 가지 5로 펼쳐서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길은 한정돼 있고 5로 펼쳐서 가게 되면 갖은 장애물을 다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미리부터 다 빠져요. 적과 접촉하기 전에. 그래서 통상 보면 일렬로 가다가 적과 접촉하게 되면 이거를 전투 대역으로 전개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 어느 때 그럼 조우전이 발생하느냐? 이 일렬로 갈 때 조우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적이 예측지 못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진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매복을 하고 있다.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 사격. 선제 사격을 무지막지하게 날려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는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소총을 갖고 있어서 앞에 적이 있으면 앞에 뒤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사격할 수 있어 없어요. 앞에 아군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사격을 해주게 되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람이 좌우측 전개해서 같이 사격해주면은 한 명이나 세 명이 사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선이 적에게 제압이 되고 그 다음에 제압이 되면서 적의 어떤 화력을 보면서 저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적이 적을 것 같다 하게 되면 신속 자체적으로 해서 한 대가 고착 사격하고 나머지 두 대는 축구방으로 이제 기동을 해서 적을 제압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보다 적이 클 것 같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뒤에 후속 부대가 있다면은 내가 고착 사격을 하고 후속 부대를 축구방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특구방에 이제 뒤에 후속 부대가 없다 하게 되면 철수를 해야 돼요. 나는 소대이지만 앞에 대대나 여단이 있다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계속해서 최대 발사 속도로 발사를 해주고 연막탄을 이제 투척하는데 기갑 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막탄 발사기가 있잖아요. 연막을 발사하고 호병하려고 유도한 상태에서 축차적으로 쭉쭉쭉 교대 전진하면서 후방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 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생존성을 보장할 수 없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전투 기술이에요. 기본 전투 기술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우전과 기본 전투 기술의 차이점 뭐냐? 그 상황을 빨리 수세적이지만은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바꾸는 거. 그 지휘관, 지휘자, 전투원의 그 순간적인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렇게 막 네. 뭐 처음에 선제 타격하면 옆에 나눠져가지고 가고 뭐 뒤로 가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군인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대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네.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런 게 조우전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종대 대형, 횡대 대형. 종대 대형으로 갈 때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야 될 때, 횡대 대형으로 갈 때는 지형이 횡대 대형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적의 위협이 없을 때는 처음부터 펼쳐서 가는 거죠. 속도를 버리고 전투력을 추구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그 삼각대 대형 혹은 역삼각형 대형,
좌우 제차 대응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대응을 결정할 때는 임무, 상황 등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매트 TC 요소를 보고 결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가 기갑부대나 기계화 부대의 전개, 이동에 관련해서 교리적으로 뭔가를 정립해서 훈련할 때는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나토예요. 나토 표준 교리를 가지고 따온 거예요. 나토 아니면 최근에 전술 교리가 어디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냐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입니다. 그곳은 기본적으로 평야예요. 산이 없고 좁은 농로가 없고 도로도 있으면 큽니다. 그래서 좌우 제차형이든 역삼각형 대형이든 뭔가 대응을 펼칠 수 있고 대응을 펼치면 상급 부대에서 그 대응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어디서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농지가 좀 이렇게 있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구릉이 있고 산이 있고 좁은 농로가 있는 거기에 역삼각 대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제차 대형으로 펼쳤을 때 충분히 펼칠 수 있을 공간이 있을 것인가. 첫 번째. 굉장히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위에서 어떤 장갑차 어떤 기갑부대가 어디에 있고 보병이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인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우전이 중요한 겁니다. 각자의 전투원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전술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우전에서 한 단계 더 나가려면 그런 대형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이 대형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조우전이라는 것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조우전이라는 것이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전술적인 대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조우전을 이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교육훈련 체계에 녹여내야 될 겁니다. 한미 동맹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한미 연합으로 조우전 훈련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이제 특수작전 부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게 이미 했잖아요. 했고 이제 저희가 특전사 뭐 멧돼지 부대하고 이제 미국의 그린 배대가 도시지역 작전 훈련장에서 이제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또 이런저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영상을 보니까 건물 내부 소탕하고 인질 구출하는데 야, 인질 구출이 조우전이냐 이렇게 막 반이 많았는데 그 특수작전 부대가 하는 훈련을 다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훈련했던 인원들하고 이제 다 알고 있고 뭐 영상 그런 걸 다 봤으니까 저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거를 훈련을 했냐면 모르는 거 없어. 우리가 이라크 전쟁에서 네. 이라크 전쟁에서 이제 도시 단위로 이제 전투를 했잖아요. 작전을 했잖아요. 미군의 전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을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 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물 안이 아니에요. 매복을 하고 있는 건물 지역에 접근하는 접근로상의 기동로상에서 거의 90% 이상의 이제 전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군에서 변화된 게 뭐냐면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어떤 접근 방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연합훈련 할 때 드론을 이용하고 하면서 목표적으로 이동할 때 이 거리에서 안전성 확보하고 침투 대응을 유지하면서 간호훈련을 깊숙이 시작을 했고요. 또 안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건물 지역을 소탕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민 복합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로봇이라든가 드론으로 해서 보이지 않는 질, 아까 말씀드린 벽에 막 뚫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디테일하게 이제 훈련을 했고 왜 이 부대가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특수작전 부대는 전시가 되면 어디로 가죠? 북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많다? 도시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UGF라든가 아니면 지하시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탄도미사일이라든가 WMD가 저장되어 있는 어떤 지하시설에 가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도시와 지하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우전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한 것이고 나와 있는 영상 그중에 일부에 보안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 부분만 빼고 했기 때문에 보여줄 만한 것만 보여줬다. 네, 그렇죠.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정을 하는 겁니다. 그 미 육군에도 조우전 교리가 있겠죠? 네. 어떤 것들이 나와 있어요? 조우전 교리에 우리가 잘 몰랐던 게 뭐냐면 조우전이 단순히 팀 단위나 분대나 소대 단위의 그런 전술이 아니라 사단급, 우리가 흔히 대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단급의 전술도 조우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군 교리를 최근에 본 사람들은 미군의 변화다 얘기하지만 1990년대에 나왔던 한국군 교범에도 사단급까지 조우전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좀 더 세분화해놨고 우리는 교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부대의 조우전에 필요한 전투 기술 미군이 해놓은 걸 보면 특정 지역 집중, 동시, 교대, 주시, 순차, 제압, 화력수색, 화력수색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 결국 압축해서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선견, 선결, 선타 이거를 이제 8개로 늘려놓은 겁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아마 분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육군의 이제 분대 전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 그럼 이제 조우전에서도 효과적인 분대 구성이 따로 있을까요? 지휘자의 어떤 전투 지휘 여건을 보자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우리 군 저번 방송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통합형이에요. 분대장 1번부터 8번까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최말단에 있는 전투제대가 분대이지만 미군 같은 경우는 분대장이 따로 있고 팀장 1팀장, 2팀장이 있어요. 알파 브라보 팀장. 이게 3명, 총 4명인데 한 명이 3명씩 지휘하는 2개의 팀이 있기 때문에 분대장은 바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팀장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는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유사시에는 분대장조하고 부분대장조하고 하기 때문에 사격을 투사하는 건 똑같지만 근데 그 수세적인 상황에서 공세적인 상황을 받기 위해서는 분대장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되지? 즉각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분대장조에 분대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러나 미군 같은 경우는 최하위가 팀이기 때문에 뒤에서 분대장이 직접적인 교전을 하지 않고 팀장들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어떤 수세적인 상황에서 공세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지휘 여건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우전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타격이 중요한데 선제타격은 또 결국에는 사격과 기동으로 연결되고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도 빨리 통합형에서 8명인 통합형에서 미군처럼 하위가 전투제대가 팀제인 팀형으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고 현재 우크라이나 군도 지금 팀형으로 싸우고 있고요. 영국 군도 마찬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로 우리가 반드시 편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멀리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우전을 왜 가지고 나왔는지 알겠어요.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근데 뭐 미래전에서는 AI가 결국에는 이제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가능하긴 할까? 그럼 조우전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거에 관련돼서 되게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미 육군 예하에 보게 되면 미래 그 사령부가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2019년도에 공개를 했는데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스케이프 오브 플라툰이라는 영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막 드론 로봇 다니고 있고 모든 전투원 안에 이제 다 헬멧 쓰고 있는 안에서 AI 참모가 여기 가서 저희 가서 얘기해주고 적과 접촉했을 때는 전투 수행 6대 기능이 막 그래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하세요 마세요 막 이런 걸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나왔냐? 거기 딱 나와요. 결국에는 그 도심지에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안에는 아무리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볼 수 없는 곳이 있다. 그 볼 수 없는 곳을 생존성을 강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드론과 로봇이 가서 대신해 주는 것이고 걔네들이 접촉했던 적과 전투에서 승산이 있느냐 내가 피 흘리지 않는 전투를 승리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AI 참모가 해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조우전은 아무리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과거, 미래, 현재 언제나 존재하고 공존할 겁니다. 네. 자, 우리 육군 30일 보병 사단이 조우전 전법으로 아기 전법이라는 걸 마련했습니다. 아기. 그러니까 아기탕 할 때, 아기찜 할 때 아기예요? 그거예요. 네. 어떤 거예요? 만약에 그 북한 특수부대나 아니면 그 불순 세력이 우리 내륙에 침투하려고 한다면 제일 쉬운 거는 해안 아니겠어요? 하늘이나 땅길은 막혀 있고 삼엄하니까. 조우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을 집어넣어서 전투력을 발전시키고 싶은데 해안 경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를 이 담당 중대장은 그리고 그 소부대 지휘자들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안의 특성이 뭐가 있을까? 아귀처럼 한번 해보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 경계 등 그다음에 탐조 등을 가지고 일단 비춰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들의 시야를 멀게 하고 현재 위치를 파악한 후에 경계용 드론 날리고 거기 이제 TOD라고 연령상 감시 장비 있어요. 이것을 중첩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에 민관군 통합 체계로 서로 연락을 해서 적을 마치 아귀처럼 자 대응하지 말고 한 입에 턱 하고 적을 경멸하거나 아니면 생포하자 이러한 전술이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적전술을 먼저 분석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형을 분석하고 소부대에서 이것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상급부대에 보고해서 상급부대에서
1단계, 2단계 상급부대에서 원래 지원해주게 돼 있거든요. 한번 해봐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든 겁니다. 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우리 육군이 조우전 전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걸 더 개선하면 좋을까요, 남 박사님? 저는 역시나 인력 제도 예산입니다. 군대가 통상 아이디어가 좋고 사람들이 그 시간이 많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노력으로 다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시키려면 겸임으로 야 네가 좀 열심히 해봐가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을 줘야 되고 이것이 지속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냥 한 번 했다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과거에 육군 문화혁신이라는 것을 육군에서 한 번 했어요. 굉장히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지니까 1년 있다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미 타이거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군이 시행하고 있는 어떠한 전투력 발전을 위한 방안이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을 미리 강제적으로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게 관성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것처럼 이 인력 제도 예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이 조우전 기껏 여기까지 발전시켰을 때 예. 이것이 다음 사람이 뭔가 이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앞에 사람이 했던 거니까 하지 마 하고 없애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조우전은 뭐 대부대보다는 소부대에서 정보력이 약한 소부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가능성을 제로화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싸우는 방법, 무기체계, 조직 편성을 이렇게 혁신해야 되잖아요.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이제 이 달파라고 하죠. 방위고등 계획국에서 2015년에 발표한 스쿼드 X 프로그램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구글링해서 쳐보시면 영상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PPT 나와 있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떻게 나왔느냐? 유무인 복합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과 무인 체계의 어떤 융복합을 통해서 조우전의 어떤 가능성을 좀 약화시켜주고 만약에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세적인 상황에서 공세적인 상황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싸우는 방법, 무기체계 조직 편성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하기 위해선 기반이 되는 게 뭐다? 우리가 지금 최하위의 전투제대가 군대이지만 이것들이 전투 기술을 바로바로 숙달하고 이제 투사할 수 있도록 미국의 팀형 제도로 해서 군대 구조를 좀 바꿔주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조우전 발전 방향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육군은 조우전 전투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즉강끝 대처할 수 있도록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